지혜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작은 섬과 같았다. 이른 아침 아이들의 등원 준비를 마치고 나면 그녀는 곧바로 집 근처의 작은 개인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오후 3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지혜는 능숙하게 커피 머신을 다루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베테랑 바리스타였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커피는 유난히 향이 좋았고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커피를 마시기 위해 매일같이 카페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는 아이들과의 풍족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매달 고지서에 찍힌 숫자들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할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미안함을 되뇌어야 했다. 남편의 부재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2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팸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다.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보람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찬이는 밥알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숟가락질을 했다. 지혜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보물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재운 늦은 밤, 지혜는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거실의 조그만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는 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잊고 잠시나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은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팔찌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뺀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그리고 잊고 싶은 한 시절의 상징이었다. 그 팔찌를 만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팔찌는 그녀에게 아픔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도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유치원, 더 많은 장난감.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늘 그녀의 꿈보다 한 발짝 뒤처져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TV 화면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구서그룹의 계열사인 신영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었다. 신영그룹의 유민준 부사장님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 짓고 회장 자리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는 탁월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모든 여성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희귀병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민준. 그 이름은 지혜에게는 낯설었다. 하지만 TV 화면에 비친 그의 차가운 눈빛과 얼음장 같은 표정은 그녀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모든 여성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니 기이한 병이었다. 지혜는 문득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녀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왔다. 과거의 아픔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과 아이들만을 위한 작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외로움은 그녀의 외로움과는 다른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킨 고독의 감정이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보람이는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찬이는 엄마의 품을 파고들며 새근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가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게. 꼭 그렇게 할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을 위한 행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다음날 아침 지혜는 아이들의 등원 준비를 마친 뒤 평소처럼 카페로 출근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적었고 그녀는 한가한 틈을 타 신문 구인란을 훑어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신영그룹이라는 글자가 크게 박힌 구인 광고가 들어왔다. 신영그룹 회장 자택관리인 겸 집사 모집, 최고 대우, 성별 및 나이 무관. 지혜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신영그룹, 바로 어제 TV에서 보았던 유민준의 회사였다. 최고 대우라는 말에 그녀는 잠시 흔들렸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구인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뒤 지혜는 면접을 보러 신영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의 위압감에 그녀는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면접관은 유민준의 비서인 진우였다. 그는 지혜의 이력서를 꼼꼼히 살피며 물었다. 경력은 없으시군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신데 회장님 자택에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지혜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일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진우는 지혜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수많은 지원자들을 만나봤지만 지혜처럼 맑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회장님 즉 유민준의 기이한 병 때문에 그녀의 채용을 망설였다. 회장님께서 여자분을 받아들이실까? 그는 고심 끝에 유민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번에 지원한 분 중에 아주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다만 여자분이고 아이가 2명 있습니다. 유민준은 고개를 젓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진을 보내라고 말했다. 진우는 지혜의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을 찍어 보냈다. 유민준은 사진 속의 그녀를 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래, 그녀로 해. 계약서 보내고 바로 출근시키도록 해. 그렇게 지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세계를 뒤로하고 유민준이라는 차갑고 신비로운 남자의 세계로 한 발짝 내딛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과 함께 낯선 세상으로의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지혜의 새로운 직장은 거대하고 화려했다. 유민준 회장의 저택은 단순한 집이라기보다 마치 유럽의 고성 구청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웅장한 건축물이었다. 높고 견고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꾸어진 푸른 잔디와 조각상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정원이 시선을 압도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희귀한 꽃들이 화려한 색을 뽐냈지만 어딘가 차갑고 무감각한 기운이 지혜의 마음을 스쳤다.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이 숨막히는 정밀함으로 계산된 듯 삶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녀의 낡은 운동화가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어색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 비서인 진우가 그녀를 맞이했다. 이지혜 씨 회장님의 저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혜에게 저택의 구조와 회장님의 생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1층의 서재, 2층의 침실, 그리고
거대한 주방. 모든 공간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공기조차도 무균실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했다. 회장님께서는 이른 아침 7시에 기상하시고 9시에 출근하십니다. 식사는 주로 서재에서 혼자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장님께서는 여성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절대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우는 이 말을 할 때 꽤나 진지하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실수라도 스치시면 회장님께서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십니다.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호흡 곤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회장님과의 거리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기이한 상황을 잘 견뎌내고 아이들을 위한 돈을 벌고 싶을 뿐이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청소 도구를 들고 유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유민준이 보였다. 그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은 TV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차가워 보였다. 지혜는 마치 얼음 조각을 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눈은 지혜를 향했지만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저 서재의 가구 중 하나인 것처럼 투명 인간을 보는 것과 같았다. 지혜는 그의 차가운 시선에 약간 주눅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저택관리인으로 일하게 된 이지혜입니다. 청소를 시작해도 될까요? 유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에 지혜는 약간의 불쾌함을 느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서재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먼지를 닦고 책꽂이의 책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섬세하고 능숙했다. 그녀는 작은 화병에 새로 꽂은 꽃을 정리하며 서재의 은은한 향기가 퍼지도록 했다. 유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지혜의 존재가 불편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서재가 깨끗해지고 생기가 돋는 것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서재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동굴 같았는데 그녀가 들어오자 한 줄기 빛이 스며든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유민준의 식사를 준비했다. 진우는 회장님이 평소 혼자 식사하신다고 했지만 지혜는 그가 혼자 밥을 먹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였다. 그녀는 따뜻한 된장국을 끓이고 정갈한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려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허브차를 준비했다. 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던 순간 실수로 발을 헛디뎠다. 뜨거운 찬물이 쏟아지면서 그녀의 손이 유민준의 손에 스쳤다. 유민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듯한 증상을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증상은 곧바로 사라졌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지혜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닿았던 자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여러 번 문질러 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증상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여성의 손이 닿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방금 그녀의 손이 스쳤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지혜는 놀라서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유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텅 비어 있던 그의 세상에 그녀라는 존재가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그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유민주는 자신의 손을 들어 지혜의 손에 살짝 얹었다. 지혜는 움찔했지만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평온함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왠지 모르게 설레고 있었다. 진우는 뒤늦게 달려와 이 상황을 목격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유민주는 진우를 보며 말했다. 진우야,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진우는 유민준이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저 여자 대체 누구지? 지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닿았는데도 유민준이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아프지 않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감겨있는 은색 팔찌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그 팔찌는 그녀에게는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징표였지만 어쩌면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유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텅 비어 있던 그의 세상에 그녀라는 존재가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내쫓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그녀의 손길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기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유민준의 세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호수에 첫 번째 봄의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그의 차갑고 무감각했던 내면에도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는 더 이상 지혜를 단순한 관리인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병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존재, 그에게 따뜻한 평온을 가져다주는 기적과도 같았다. 여성의 손이 닿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그가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손길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의 심장은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미세하게 요동쳤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알레르기 증상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설렘의 감정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서재로 출근하는 척하다가 주방에서 그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곤 했다. 지혜는 능숙한 손길로 따뜻한 국을 끓이고 정갈한 반찬들을 그릇에 담아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성실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따뜻한 밥상 앞에서 그는 혼자 식사하는 것이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거대한 공간을 채워주고 있었다. 텅 비어 있던 저택이 그녀의 손길과 온기로 인해 조금씩 집회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민주는 지혜에게 의도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녀의 손에 스치거나 컵을 건네주며 그녀의 손끝을 스치는 등 아주 미세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지혜는 그의 행동에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의아함을 느꼈다. 회장님이 왜 이렇게... 그녀는 처음에는 그의 행동이 불편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안도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조각 같은 기운이 아닌 묘한 외로움과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피하지 않고 그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한편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민준의 상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혜가 처음부터 유민준에게 접근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저 여자 회장님의 병을 어떻게 알았지?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 진우는 지혜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는 지혜가 아이가 둘 있는 평범한 싱글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과거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혜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짓 눈빛, 그리고 그녀가 혼자 중얼거리는 모든 것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다. 진우는 민준에게 경고했다. 회장님, 저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회장님의 병을 이용해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진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따뜻한 손길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기적이라고 믿었다. 진우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그녀에 대해 말하지 마. 민준의 단호한 태도에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고 회장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다가 심한 두통을 느꼈다. 그는 신영그룹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서류를 쥔 채 책상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그는 끙끙 앓았다. 그때 지혜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날 저녁 식사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허브차를 가져왔다. 그녀는 민준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그가 아프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지혜는 그의 이마에 손을 살짝 얹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알레르기 증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모든 복잡한 생각들과 고통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했다. 그는 눈을 뜨고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온기와 함께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과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안식을 주었고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이지혜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군요. 지혜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녀는 그저 그가 아프지 않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묘한 감정을 읽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이들을 위한 미래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흔들릴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감겨있는 낡은 은색 팔찌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그 팔찌는 그녀에게는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징표였지만 어쩌면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민주는 지혜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준 따뜻한 평온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기적이라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내쫓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그녀의 손길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기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손길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을 통해
자신의 병이 완치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한편 진우는 탐정을 통해 지혜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싱글맘이었지만 과거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의 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과거가 유민준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유민준의 병을 이용해 접근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심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숨기고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보호해야 할지 갈등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혜에 대한 오해와 함께 묘한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지혜에게 찾아가 말했다. 이지혜 씨 회장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과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당신에게 숨겨진 과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경고와 함께 묘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민준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과거를 잊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떠나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과 민준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민준을 향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희망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느꼈고 그 역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신영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도시는 화려한 조명과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밤하늘을 수놓는 폭죽 소리가 연신 터졌고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인사들로 북적였다. 검은색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함께 탐욕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향해 있었다. 바로 신영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될 유민준이었다. 유민준은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지혜와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진우가 그녀에 대해 알아낸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다. 이 지혜,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의 손길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에 중독되면서도 그녀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의문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 보였다. 그는 지혜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묘한 배신감과 함께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잔혹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의 숙적인 김이사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김이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유민준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는 유민준의 약점인 여성 알레르기를 이용해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김이사는 지혜의 존재를 알아냈고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유민준의 저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신영그룹의 유민준이 모든 여성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거짓이며 그는 자신의 병을 이용해 여성을 가까이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기자회견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유민준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회장님, 불륜설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숨겨진 여인이 누구입니까? 유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김 이사의 음모를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여성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며 그의 모든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것이었다. 그의 병은 그에게 수치스러운 낙인과도 같았고 그는 그 낙인을 지우고 싶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김 이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민준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지혜를 겨냥했다. 그는 비열한 방법으로 지혜의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보람이와 찬이는 그날 오후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한 폐건물로 향했다. 그 폐건물은 김 이사가 미리 섭외해둔 인물들이 불을 지르려 계획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친구들과 함께 폐건물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김 이사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민준에게 중계했다. 자네 저 아이들이 누군지 아나 자네가 그렇게 아끼는 여자의 아이들일세. 자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 저 아이들은 무사할 걸세. 하지만 자네가 버티면 저 아이들은 불길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걸세. 김 이사의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민준의 귀를 파고들었다. 유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것은 알레르기 증상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인간적인 공포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보다 지혜와 그녀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 이사의 비열한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손은 무기력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기자회견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지혜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던 중 김 이사의 비열한 음모를 알게 되었다. 그는 김 이사가 지혜의 아이들을 이용해 유민준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유민준이 있는 기자회견장으로 달려왔다. 진우는 유민준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김 이사가 아이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유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려 했다. 그때 지혜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 씨, 보람이와 찬이가 폐 건물에 갔다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유민준을 위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혜는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폐건물로 달려갔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직접 아이들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와 용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몰고 폐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돌아온 진정한 전사였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장. 김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유민준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자네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혜와 아이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지혜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얼음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때였다.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바로 지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먼지와 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김 이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김 이사는 경악했다. 저 여자가 어떻게 이곳에... 지혜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김 이사님, 저와 제 아이들을 이용해 유민준 회장님을 협박하려 하셨군요. 이 모든 것은 김 이사님의 음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그 증거를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돌아온 진정한 전사였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은의 등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뜨린 거대한 천둥소리와 같았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김우진은 그녀의 등장에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했다. 아니, 죽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 모든 것을 망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켰다. 어떻게 누가 그녀를 풀어준 거지? 그녀가 뭘 알고 있지?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차가운 마이크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그녀의 눈은 기자들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오직 한 사람, 김우진만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15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다. 김우진 부사장님, 당신은 선대 회장인 제 아버지 한태호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구서그룹을 경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회장님의 유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은의 말에 기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의 당돌한 주장에 놀라면서도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김우진은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지은에게 소리쳤다. 당신 대체 누구야? 누가 감히 이 자리에... 저는 한지은입니다. 지은은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15년 전 당신의 음모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구서그룹의 진짜 상속녀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거세졌다. 민주는 뒤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희망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지은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녀는 홀로 이 거대한 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준 지혜와 자신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다. 그 화면에는 김우진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나 있었다. 이것은 김우진 부사장님께서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빙자해 조성하신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저는 15년 전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구서그룹의 모든 비밀 정보와 경영 지식을 토대로 이 모든 것을 재구성했습니다. 지은의 말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와 논리적인 근거로 뒷받침된 완벽한 분석이었다. 기자들은 그녀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김우진은 당황했다. 그는 지은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녀는 정신 이상자입니다. 김우진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풍당당하지 않았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지은은 조용히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기자들을 향해 들어보였다. 이 목걸이는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그리고 이 펜던트에는 구서그룹 창립자이신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저희 가족만이 이 문양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다. 민주는 그제야 지은의 정체를 완전히 확신했다. 그녀는 정말 한지은이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벅찬 감동이 흘러넘쳤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 증거들은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마이크에 연결했다.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화면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한태호 회장의 목소리였다. 지은아, 김우진을 믿지 마.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이 파일을 꼭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끝에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바로 15년 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던 순간의 녹음 파일이었다. 김우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음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거대한 폭풍처럼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은 김우진을 향해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민주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지은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속에서 차분하게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뒤에는 민준이 묵묵히 그녀를 지키며 따르고 있었다. 김우진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야망은 이제 거대한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의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지혜 아니 한지은의 용기 있는 폭로와 아버지 한태호 회장의 마지막 유언은 거대한 파문이 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김우진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의 비리와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자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한태호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교통사고도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김우진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야망은 거품처럼 사라졌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으로 향했다. 그가 오만하게 앉아 있었던 구서그룹 회장실은 텅 비어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다. 그의 얼굴에 늘 서려 있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패배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진우는 김우진을 체포하는 경찰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혜를 오해하고 의심했던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혜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지혜 씨, 아니 한지은 회장님. 그동안 제가 회장님을 지키겠다는 명목 아래 회장님을 오해하고 감시했던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지혜는 진우의 사과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진우 씨, 괜찮아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의 과거를 밝혀내는데도 큰 도움을 주셨잖아요. 고마워요. 지혜의 따뜻한 말에 진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이제 지혜와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지은과 민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민준은 변호사 자격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용기와 정의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다시 거대 로펌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지만 저를 믿어준 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지은과 함께 구서그룹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매달렸다. 15년 전 그가 정의를 위해 홀로 싸우다 포기해야 했던 그 싸움을 이제는 지은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서그룹의 이사들은 김우진에게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지은에게 사과했다. 그들 중 한때 지은을 무시했던 이사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인품에 감탄하며 진심으로 그녀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은이 제시하는 모든 개혁 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 노력했다. 지은은 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잘못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구서그룹은 지은과 민준의 주도에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은은 김우진이 저질렀던 모든 비리를 바로잡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었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구서그룹을 통해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컵라면과 편의점 유니폼으로 이루어진 흑백의 세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희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색채의 세계였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일이 일단락된 후 지은과 민준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늦은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 들어왔다. 민준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혼자서는 너무 힘든 싸움이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님. 저 혼자였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15년 동안 혼자였던 제가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낸 뒤에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미소였다. 지은은 복수를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민준이라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구서그룹은 지은의 손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 자리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회사를 혁신했다. 그녀의 열정과 진정성은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구서그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은 지은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싹을 틔웠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구서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지혜, 이제는 한지은이 된 그녀는 명실상부한 구서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대기업 회장실에 앉아 있지만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권위적인 회장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직원들과 소통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리더였다.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동반자이자 이제는 삶의 파트너가 된 유민준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구서그룹을 경영하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민준은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CEO가 아니었다. 지은과 아이들 덕분에 그는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을 되찾았다. 그의 병은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제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지만 그의 손은 늘 지은의 손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느끼는 평온함과 행복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기적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복원하는 건설적인 과정이었다. 김우진이 저질렀던 부정부패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구서그룹은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한때 그녀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돕기 위해 그녀는 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쳤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사람을 향해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지은과 민주는 아이들 보람이와 찬이의 손을 잡고 시골의 한 작은 마을을 찾았다. 그곳에는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이름의 보육원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구서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지은은 한때 그녀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아이들을 위해 그들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다. 보육원의 벽면에는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보육원 개원식 날 지은은 수많은 기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감격의 참모습으로 테이프를 잘랐다. 그녀의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한때 홀로 외롭게 걷던 길이 이제는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었다. 보람이와 찬이는 보육원의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보육원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지은은 보육원의 옥상에 올라섰다.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감겨있는 낡은 은색 팔찌를 꺼내 들었다. 팔찌는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이 팔찌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징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아준, 그리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소중한 추억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오해와 싸워 이기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지은은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이게 당신이 제게 준 두 번째 봄이네요. 저와 아이들을 위한 또 다른 시작. 민준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그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 그림자는 한때 홀로 서 있었던 한지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두 사람의 행복한 그림자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온 것이다. 오후 5시. 해는 벌써 서산 너머로 기울어지고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져갔다. 이지혜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바쁘고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낡은 빌라의 철제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7살짜리 딸 보람이와 5살짜리 아들 찬이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작고 평범한 공간은 활기와 소음으로 가득 찼다. 엄마 배고파 간식 보람이가 외치며 커다란 책가방을 쿵 소리가 나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찬이는 유치원 가방을 질질 끌고 오다 말고 쪼르르 달려와 지혜의 다리에 매달렸다. 셔츠와 앞침에서 나는 은은한 커피 향을 맡으며 아이는 끙끙거리며 품에 안기려 애썼다. 지혜는 입가에 피곤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은 채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강아지들. 오늘 하루도 잘 다녀왔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부터 씻고 와.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며 화장실로 뛰어갔고 지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이 벗어 던진 신발은 엉망으로 널려 있었고 현관 바닥에는 알 수 없는 흙먼지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혼란스러운 풍경을 사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외롭지 않다는 증거였고 그녀의 하루를 채우는 소중한 행복의 조각들이었다.